오늘은 정말이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홍주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혼례날 밤 신방에 들어온 신랑이 진짜 신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허, 세상에 이런 일이 싶으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황당한 첫날 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더 기가 막히거든요. 신랑이 둘이 나타나질 않나, 온 마을에 소문이 쫙 퍼지질 않나,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아는 양반 어른들이 쩔쩔매질 않나. 그런데 그 소동 한가운데서 18 꽃다운 새색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딱 일어서는 겁니다. 과연 이 새색시는 이 황당한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진짜 신랑은 누가 될 것인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홍주고을의 봄볕이 스르르 내려앉던 어느 해 3월이었습니다. 홍주는 충청도에서도 알아주는 고을이었는데 논밭이 기름지고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지요. 개나리가 울타리마다 노랗게 터지고 복사꽃이 담장 너머로 하늘거리는 그 풍경이란 보는 이마다 절로 가슴이 탁 트이고 마음이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홍주고을에서도 가장 번듯한 기와집, 윤판서 댁에 요즘 들어 부쩍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대문 앞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마소가 오가고 안채에서는 아낙네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부엌에서는 무언가 뚝딱뚝딱 준비하는 소리가 새벽부터 들려왔습니다. 까닭인즉슨 바로 윤판서 댁의 무남동녀 소저 이화의 혼례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었지요. 윤이화, 나이 18. 홍주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고운 얼굴에 글도 깨치고 바느질도 뛰어난 데다 성품까지 온화하여 마을 어른들이 한결같이 칭찬이 자자한 아가씨였습니다. 윤판서댁 소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내라면 절로 넋을 잃는다더라. 이런 말이 돌 정도였으니 그 용모가 얼마나 빼어났겠습니까? 한편 홍주에서 말을 달리면 반나절 남짓 거리에 있는 덕산고을에는 최참판 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 댁 또한 충청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양반 다문으로 논밭이 넓고 창고가 그득하여 넉넉하기로는 홍주의 윤판서 댁 못지않은 집안이었지요. 그 최참판에게는 장남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최원배. 나이 21의 청년이었습니다. 원배는 생김새가 단정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젊은이였는데 성품이 어찌나 순하고 조용한지 동네 사람들이 저 총각은 닭조차 담 넘는 법이 없겠다고 할 정도였지요. 허나 문제는 이 원배가 혼인이라는 것에 영 마음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직 학문이 부족하여 혼인은 조금 더 훗날에. 이렇게 말끝을 흐리기 일쑤였지요. 최참판은 그런 아들이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나 실상은 원배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몰래 간직한 여인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덕산고을 서쪽 마을의 한 아전 집딸이었는데 신분 차이가 엄연하여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들의 속사정은 꿈에도 모른 채 홍주 윤판서 댁과의 혼담에 두 눈을 반짝이고 있었지요. 윤판서 댁이라면 문벌도 좋고 재산도 넉넉하고 게다가 그 소저가 빼어나다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 두 집안을 연결한 인물이 바로 중매쟁이 오행수였습니다. 오행수는 충청도 일대에서 알아주는 중매쟁이로 혼례를 성사시킨 것이 수십 쌍에 이른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인물이었지요. 키는 땅따라고 눈은 깜박깜박 부지런하고 입은 어찌나 구수한지 듣다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홍주 윤판서 댁 소저는 천하일색이요. 덕산 최참판 댁 도령은 문무를 겸비하였으니 이 두 분이 만나시면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 따로 없지요. 오행수는 홍주와 덕산을 오가며 두 집안 어른들의 귀를 스르르 녹였습니다. 사실 원배가 문무를 겸비했다는 건 살짝 과장이 있었습니다만 중매쟁이 말에 조금 보태고 덜어내는 건 예나 지금이나 을에 있는 일이라 뭐라 탓하기도 어려운 노릇이었지요. 덕분에 두 집안의 혼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혼례 날짜가 쾅 하고 잡혔습니다. 3월 20날 홍주 윤 판서 댁에서 혼례를 치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오행수는 배를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중매성사 사례로 받을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혼례가 훗날 충청도 일대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대사건의 발단이 될 줄을요. 혼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윤 판서 댁은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인들이 종종거리고 안채 부엌에서는 솥단지가 쉴 새 없이 끓어올랐지요. 혼수 준비며 음식 준비며 손님 맞이 준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집 안이 그야말로 꽝 잡은 매처럼 정신없이 날아다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화는 안방 깊숙이 앉아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해 보였지만 실은 속이 간질간질하고 두근두근하였지요. 내 신랑은 어떤 분일고? 이화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바늘을 쥐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꼭꼭 감춰둔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처녀 시절 내내 단 한 번도 사내를 가까이 한 적 없는 이화였으니 혼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어딘가 묘하게 기대되기도 하였지요. 몸종군이는 그런 소저 옆에 딱 붙어 앉아 입방아를 찧어댔습니다. 소저 덕산 최참판댁 도련님이 엄청 잘생기셨다던데요. 키도 훤칠하고 눈매도 시원하다고 마을 안악들이 수군수군하더라고요. 분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아이고 소저,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호호호. 분이의 까르르 웃음소리에 이화의 뺨이 살며시 발그레해졌습니다. 3월 20날 아침 덕산 고을 최참판댁에서 신랑 행차가 출발하였습니다. 감하며 말이며 예물상자며 행렬이 제법 길게 늘어섰지요. 최참판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 원배를 살폈습니다. 원배는 사무관대를 갖춰 입고말에 올라탔는데 보기에는 번듯하였으나 얼굴빛이 영 어두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룬 탓인지 눈 밑에 그늘이 끼어 있었지요. 원배야, 오늘 내 혼산날이니 기쁜 얼굴을 해야지. 그 안색이 무엇이냐? 예, 아버님. 원배는 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덕산 서쪽 마을에 그 아전집 딸이 아른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행렬에 섞여 따라온 인물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강수였습니다. 강수는 최참판의 먼 친척벌 되는 자로 나이 23세,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또렷하며 인물이 준수한 사내였지요. 최참판이 먼 길을 가는데 거들라고 불러들인 것이었는데 강수는 말 위에서 휘파람이라도 불 것처럼 여유만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덕산을 벗어나 홍주 쪽 길로 접어들 즈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주까지 반나절 남짓거리 행렬이 한 고개를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원배가 탄 말이 갑자기 놀란 듯 히히하고 울부짖더니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이쿠. 원배는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말등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도련님, 서방님. 하인들이 달려와 원배를 일으켰는데 원배가 얼굴을 찡그리며 왼쪽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삐끗한 것인지 서려고 해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최참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혼례 날에 이런 변이 생기다니. 당장 홍주 윤 판서댁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다리를 저는 꼴로 나타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창 혼례를 앞두고서요. 최참판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혼례가 깨지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건 물론이요. 윤 판서 댁에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강수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참판 어른. 강수가 낮은 목소리로 최참판에게 다가섰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최참판이 떨리는 눈으로 강수를 바라봤습니다. 방도라니? 강수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만 신랑 행세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참판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원배 형은 생김새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 판서 댁에서는 원배 형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제가 사모관대를 갖추고 들어서면 누가 알겠습니까? 혼례만 무사히 치르고 이튿날 원배 형 다리가 나으면 그때 조용히 바꾸면 될 일이고요. 최참판은 이 말을 듣고 눈을 껌뻑껌뻑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짓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혼례를 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달리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내가 진정 그래야겠단 말이냐? 강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사실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최참판은 강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원배는 들것에 실려 근처 주막으로 옮겨졌고 강수가 원배의 사모관대를 넘겨받았지요. 강수는 훤칠한 키에 의관을 갖추고 나니 제법 그럴싸한 신랑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원배보다 더 의젓해 보일 정도였지요. 자, 갑시다. 강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하인 막쇠가 옆에서 바짝 붙어 걸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러다 들키면 어찌하려고요? 소인은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요. 들키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아이고, 이 무슨. 막쇠는 하늘을 쳐다보며 속으로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말 위에서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훅 하고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 순간 강수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설레임이 일었습니다. 윤 판서댁 소저가 과연 어떤 아가씨일까 하는 호기심이었지요. 행렬이 다시 홍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주고을에 신랑 행렬이 들어서자 구경꾼들이 길 양옆으로 줄지어 서서 구경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낙네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쭉 빼고 바라봤지요. 어머, 신랑이 저렇게 잘생겼대요? 훤치하기도 하지. 홍주에서 저런 인물은 처음 보네 그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강수는 말 위에서 잠옷 의젓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은 두근두근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자약한 척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였지요. 윤 판서댁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줄을 서서 신랑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강수는 말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잠깐 시선이 안채 쪽으로 향했지요. 열린 창호지 문 너머 흰 분칠을 한 고운 얼굴이 살짝 보이다가 사르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수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혼례상이 차려지고 화촉이 환하게 밝혀졌지요. 하객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마주 섰습니다. 이화가 화관을 쓰고 화롯을 입고 나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왔는지 보는 이마다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이고, 저 신부 좀 봐요. 저게 사람이야, 선녀야. 윤 판서가 딸 하나는 정말 곱게 키웠어. 수줍게 고개를 숙인 이화의 뺨이 발글에 달아올랐습니다. 강수는 맞은편에 서서 처음으로 이화의 얼굴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였지요. 잘생긴 신랑을 바라보는 이화의 눈빛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라버니도 없고 남자 형제라고는 없는 집에서 자란 이화에게 사내의 눈빛을 이렇게 가까이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혼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교배례가 끝나고 합글례가 끝나고 잔치상이 벌어지고 악사들의 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는 내내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지요. 잔치가 무르익고 날이 서서히 어두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몸종군이는 일 처리를 하러 마당을 오가다가 신랑 쪽 수행원들 가운데 낯선 자가 한 명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분이는 원래 눈썰미가 비상하게 좋은 아이였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지? 신랑 댁 하인이라기에는
옷차림이 좀 이상하고 얼굴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 분이는 얼른 막수의 옆으로 슬쩍 다가섰습니다. 저기 도련님 댁 가인이세요? 막수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요. 그렇소. 덕산 최참판 댁 가인이요. 덕산서 오셨어요? 어쩐지 낯이 익다 싶었는데. 저 몇 달 전에 덕산장에 따라간 적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뵌 것도 같고요. 근데 혹시 도련님 아까 어디서 갔다 오신 거예요? 행렬이 늦게 들어오던데. 막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길이 좀 막혀서요. 길이요? 이 봄날에 무슨 길이 막혀요? 분이는 갸우뚱한 표정으로 막쇠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했지요. 밤이 깊어지고 화촉이 신방에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이화는 곱게 단장한 채 신방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강수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이화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묘한 침묵이 흘렀지요. 이화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낭군께서 오셨나이까? 강수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오, 피곤하지는 않으시오? 이화는 고개를 가볍게 들어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맑고 또렷한 사내였습니다. 훤칠하고 준수하여 사실 소문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했지요. 그런데 뭔가 이화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다고나 할까요? 중매쟁이 오행수한테서 들은 신랑의 성품과는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온순하고 조용한 분이라 하였는데 이분은 눈빛이 너무 또렷하고 당당하시네. 이화는 마음속으로 살짝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처음 보는 신랑이니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분위가 밤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막쇠를 보며 느꼈던 이상한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 분명히 이상하다고. 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행랑채 쪽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막쇠가 혼자 구석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지요. 분이는 대뜸 막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죠. 막쇠가 화들짝 놀라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소. 아무 일도 없소. 거짓말. 아까 행렬이 늦은 것도 당신 얼굴에 써있는 불안함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쇠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 자체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지요. 분이는 눈을 가느스름히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신방에 계신 분이 진짜 신랑이 맞아요? 막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분이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이 천갈래 만갈래로 뒤엉켰지요. 당장 소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른들에게 먼저 고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일단 두고 가야 할까요? 분이가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 사이 신방 안에서는 강수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최참판 어른을 도와드린다는 명목이었지만 막상 신방에 들어와 이화의 얼굴을 마주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묵직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강수로서는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지요. 이 아가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강수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화가 살며시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낭군,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요? 강수는 그 맑은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이 또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화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오행수 어른한테서 들었던
그 온순하고 과묵한 선비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이 사람은 오히려 눈빛이 살아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딘가 이상한 건 분명했습니다. 이화는 슬쩍 물었습니다. 낭군, 어릴 적에 무얼 즐겨 하셨나이까? 강수는 잠깐 멈칫하였습니다. 글 공부를 즐겼지요. 어느 고전을 좋아하셨습니까? 논어를 즐겨 읽었습니다. 이화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시면 덕산고을 서쪽 솔밭 근처에 큰 연못이 있다 들었는데 거기서 낚시를 즐기신다 하던데 맞나이까? 강수가 대답하였습니다. 아, 예, 그렇지요. 이화는 그 순간 속으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연못 이야기는 이화가 방금 지어낸 말이었거든요. 오 행수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렇다고 덥석 대답을 하였으니 이 사람은 진짜 덕산 최참판댁 도련님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해졌지요. 이화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침착하자. 함부로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튿날 아침 일찍 윤 판서 댁 대문 앞에 한 사내가 절뚝절뚝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원배였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발목이 그런대로 조금 나아진 것이었는데 최 참판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절뚝이며 온 것이었지요. 하인이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저기 덕산 최 참판댁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마침 그 시각 강수가 사랑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딱 마주쳤지요. 원배가 강수를 보고 눈을 껌뻑이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수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화가 안채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두 명의 신랑이 선 그 황당한 광경. 분이는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으며 억하는 소리를 삼켰지요. 홍주 윤 판서 댁의 그 이른 아침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이 사실을 접한 윤 판서는 안색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곧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야? 신랑이 바뀌어.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세상 어디 있단 말이야. 윤 판서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다들 쥐새끼처럼 구석으로 숨어들었지요. 최 참판은 윤 판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복의 윤 판서, 내 아들이 오는 길에 낙마를 하여 부득이하게. 부득이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혼례상에 세워놓은 신랑이 가짜라고, 우리 딸 신방에 들어간 자가 가짜라고, 이런 천인공노할. 윤 판서가 사모관대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씩씩거렸습니다. 최 참판은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강수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이 소동을 지켜보더니 이화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가만히 닫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까요? 아닙니다. 이화의 두 눈은 촉촉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빛이 나고 있었지요. 한참 뒤 방문이 열리며 이화가 나왔습니다. 이화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발걸음으로 사랑채 앞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윤 판서와 최 참판이 여전히 언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화가 두 어른 앞에 조용히 서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 판서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화야, 내가 무슨... 소녀도 간밤에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이 자리에서 두둔 어른께서 다투신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8세 색시가 두 집안 어른들 앞에 나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대단히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직접 두 분을 만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신랑과 가짜 신랑 각각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뒤에 소녀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윤 판서는 딸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화는 먼저 원배를 만났습니다. 별채의 조용한 방에서 이화와 원배가 마주 앉았습니다. 원배는 발목에 붕대를 감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요. 이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송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소인이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혼인이 진심으로 원하셨던 것입니까? 원배는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화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에 두신 분이 따로 계십니까? 원배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은 당신의 마음을 따르십시오. 원배는 눈을 뜨고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감사함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다음은 강수의 차례였습니다. 강수는 이화 앞에 앉으며 이번에는 아무 말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연못 이야기를 드렸을 때 금방 그렇다고 대답하셨지요. 강수는 그 말에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눈치채셨군요. 언제 알아채셨나이까? 그 연못은 소녀가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식 하고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역시 보통 분이 아니시었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왜 그 제안을 하셨습니까? 강수가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참판 어른이 난처하시기도 하였고,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 엉큼한 마음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화의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강수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신방에서 소절을 배웠고 나서 그 마음이 부끄럽고 무거워졌습니다. 소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소인은 소저를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강수의 목소리가 처음과 달리 낮고 진지해졌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이화가 두 사람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사이 사랑채에서는 두 집안 어른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참판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조용히 무마하고 싶었습니다. 윤 판서 이미 혼례도 치렀고 하니 그냥 원배와 혼인한 것으로 정리하면 안 되겠소. 원배 다리도 이제 거의 다 나았으니. 윤 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시오? 그냥 원배와 이미 신방에 들어간 사람은 원배가 아니잖소.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소. 불가피. 내 딸 신방에 처음 든 자가 가짜 신랑인데 그게 불가피라고요. 두 양반 어른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 낮추다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데 옆에 있던 중매쟁이 오행수는 구석에서 몸을 최대한 줄이고 있었지요. 에이고, 이게 다 내 탓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먼. 에이고. 오행수는 속으로 이마를 짚으며 하늘을 원망하였습니다. 강수는 마당 한켠에 묵묵히 서서 두 어른의 다툼을 지켜보았습니다. 막쇠는 그 옆에서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연부를 외고 있었지요. 소란이 극에 달했을 즈음 이화가 다시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아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윤 판서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녀가 결정하였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화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최 도련님과의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련님께는 이미 마음에 두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심이 있는 자리가 억지 혼인보다 낫습니다. 최 참판의 안색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화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강수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강수 도련님. 강수가 눈을 들어 이화를 바라봤습니다. 도련님께서 처음에 엉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건 소녀도 압니다. 하오나 솔직하게 고하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간밤에 소녀를 대하시던
그 태도 또한 기억합니다. 강수는 조용히 숨을 참았습니다. 이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소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해 주신다면 소녀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화야, 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윤 판서가 눈을 부라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소녀 18살입니다. 평생 함께할 낭군을 소녀 스스로 고를 수 없단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소녀를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허나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한 자와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자 중에 어느 편이 낫겠습니까? 윤 판서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최 참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지요. 분이는 뒤에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소절을 응원하고 있었고 막쇠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이화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가씨가 세상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당하고 총명하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화의 모습이 강수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지요. 강수가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판서 어른, 소인 김강수이옵니다. 소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강수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처음에는 참판 어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자리에 들어섰사오나 그것이 얼마나 몹쓸 짓인지 깨달았사옵니다. 소적께도 윤 판서 어른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화를 바라봤습니다. 소적께서 소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한마디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화는 강수의 눈빛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있었지요. 이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판서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딸이 저렇게 결심한 것을 이제 와서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강수라는 자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자니 당차고 솔직한 구석이 마냥 밉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었지요. 이 집안이 오늘 망하는 건지 흥하는 건지 모르겠네. 윤 판서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최 참판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강수가 직접 청혼에 나서고 이화가 받아들이겠다 하고 윤 판서가 침묵하는 이 상황에서 최 참판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최 참판은 두 집안 앞에서 이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예물을 두둑이 내어놓기로 하였습니다. 원배는 부친 곁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사실 속으로는 크게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마음속 여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소자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배는 이화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화는 원배에게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당신의 마음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소녀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입니다. 원배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화는 정말로 보통 아가씨가 아니었지요. 이 모든 사건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홍주고을 전체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워낙 드나드는 하인이 많고 구경꾼도 많았으니 막을 재간이 없었지요. 윤 판서대 콜레에서 신랑이 바뀌었다더라. 아니, 신랑이 2명이 나타났다더라. 새색시가 직접 두 신랑을 시험하고 스스로 신랑을 골랐다더라. 소문은 나는 새처럼 빨라 홍주에서 덕산까지 하루도 안 되어 퍼졌습니다. 장에 나간 아낙네들이 수군수군하고 주막에 모인 사내들이 혀를 끌끌 차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허허, 세상에 그런 담이 있는 새색시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처자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 아니, 근데 그 가짜 신랑이라는 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기에 소저가 받아들인대. 이런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분이는 이 소문들을 귀동냥하고 와서 이화에게 전해주며 깔깔깔 웃었습니다.
소저가 이제 홍주의 전설이 되었어요. 이화는 피식 웃으며 분이의 머리를 꾹 쥐어박았습니다. 쓸데없이 떠들고 다니지 말거라, 이거사.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두 집안 사이에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수는 최참판 집안과는 먼 친척 관계이기는 하였으나 원래 충청도 공주고을의 집안이 따로 있었습니다. 비록 최참판 댁보다는 재산이 못하였지만 가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강수의 부친이 급히 홍주로 내려왔습니다. 사태를 들은 강수 부친은 아들 녀석의 대담함에 기가 막혔으나 이미 이화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이상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 사이에 다시 온담이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중매쟁이, 오행수 없이 두 집안이 직접 마주 앉았지요. 오행수는 이 소동에 자신이 한몫 거들었다는 죄책감에 자진해서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윤 판서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딸 이화가 원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애비 팔자가 어찌 이렇게 기구한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딸이 어떤 사내를 고를지 눈여겨봤는데 강수가 무릎 꿇는 그 태도를 보고 마음속 한 구석이 스르르 풀렸다는 걸 윤 판서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두 집안이 합의한 지 한 달 뒤 드디어 정식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신랑이 왔습니다. 강수가 의관을 갖추고 말 위에 올라 홍주 윤 판서 댁 대문 앞에 섰지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구경을 하였습니다. 소문이 워낙 자자하였으니까요. 진짜 신랑이 왔다. 이번엔 진짜야, 진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강수가 말해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의젓하고 준수한지 구경 나온 아낙네들이 서로 팔을 꿰며 속삭였지요. 아이고, 저게 진짜야? 아까 소문에 가짜 신랑이 더 잘생겼다 하더니 과연. 그래도 이번엔 진짜니까 됐지 뭐. 이화가 화관을 쓰고 화롯을 입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강수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하였고 이화의 눈빛에는 담담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이번 혼례는 그 어떤 소동도 없이 조용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혼례 이후 각자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최원배는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전 집딸과의 혼인을 강행하였습니다. 최참판이 한동안 노발대발하였으나 원배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허락하였지요. 원배는 그 후 덕산고을에서 조용하고 단란하게 살았다 합니다. 중매쟁이 오행수는 이 사건으로 한동안 충청도 일대에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입이 구수하고 발이 넓은 자라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중매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하지요. 다만 이후로는 신랑 신부 집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게 되었다 합니다. 막쇠는 이 소동 이후로 강수 곁에서 더욱 충직하게 일하였고 강수가 이화와 혼인한 뒤에는 윤 판서, 댁하인들과도 사이좋게 지냈다 합니다. 분이는 이화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살았는데 훗날 이화가 자신의 혼인을 직접 주선해 주어 좋은 짝을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강수와 이화는 처음에 황당한 인연을 바탕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부부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이화의 당찬 기질과 강수의 대담한 성품이 묘하게 잘 맞았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 후 충청도 홍주와 덕산 일대에 두고두고 야담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집 사랑채에서 어른들이 모이면 누군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꺼냈지요. 옛날 홍주 윤 판서 댁에서 말이야. 첫날 밤에 신랑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대? 새색 씨가 직접 두 신랑을 만나보고 스스로 신랑을 골랐다는 거야.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감탄하였습니다. 체면을 앞세우다 자충수를 둔 양반 어른들. 자신의 몹쓸 짓을 솔직히 고한 사내. 그리고 그 모든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새색 씨.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고
뜻밖의 인연이 진짜 인연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이까? 이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조선 땅 충청도 홍주에서 있었던 이 황당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웃음과 온기를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이 바뀐 이 황당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야기가 더 빛을 발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드셨던 장면이 어딘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또 찾아올게요.